2022년 봄철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본 세션 바로 요 가장 ABC 세 개의 컨커런트 세션이 있는데 그 세션 A 사회를 맡은 윤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세 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고 또 1부, 2부 해가지고 총 6개 세션이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오늘 세션이 이번 학회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발제문을 미리 받아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발표를 들으시면 충분히 제가 왜 놀랐는가 스스로 느끼시리라 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가 계신데 허윤철 박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그 다음에 이서훈 선생님. 네. 각각 20분에서 25분 정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 제가 소개는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각각 해서 우리가 총 90분 세션이니까 한 7분 정도 내외로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제자 선생님들이 답변을 하고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 플로우에서 좀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허윤철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근무하는 허윤철 박사입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인터넷신문 거버넌스와 포털입니다. 예, 현재 한국의 인터넷신문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제 포털과의 관계가 인터넷신문 거버넌스를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서 뉴스 유통 거버넌스가 좀 어떻게 재편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약간의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목차는 한국인터넷신문의 거버넌스, 한국인터넷신문과 포털 거버넌스, 또 포털 뉴스 규제가 인터넷신문 거버넌스와 언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한국인터넷신문의 거버넌스입니다. 한국 법률에서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5종류입니다. 협회에서 인턴 교육을 할 때 언론이란 신문, 방송, 잡지, 통신사, 인터넷신문 이렇게 5종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종이신문과 비교를 해보면 인터넷신문은 여전히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입니다. 그래도 사업체 수에서는 이미 종이신문을 월등히 앞질렀고 종사자 수에서는 종이신문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예, 한국법에서 규정한 언론사업자 5종류 중에서 가장 최근에 법제화가 된 것은 당연히 인터넷신문입니다. 예, 인터넷신문은 2005년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신문법 제2조 제5호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언론중재법 제2조 제8호 역시 신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과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은 당연히 같은 개념입니다. 예, 인터넷신문 법제화의 의미는 오프라인 신문에 적용되던 각종 언론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프라인 신문에 적용되던 각종 언론 규제 정책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신문
초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인터넷 신문 법제화의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신문의 날인 4월 7일은 독립신문 창간 기념일인데요. 이제 인터넷 7월 28일 인터넷 신문의 날은 인터넷 신문이 법제화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한국 인터넷 신문 거버넌스를 이익단체인 협회, 자율규제기구, 공시기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버넌스 개념은 결국 규제가 정부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또 행위자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규제는 정부가 아닌 행위자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인터넷신문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인신위라고 부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 자율공시기구는 모두 인터넷신문협회가 문체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제 모두 주주로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인터넷신문 자율공시기구는 행위자인 인터넷신문이 스스로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협회인데요.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 최대 이익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PPT에는 신문협회와 비교를 했는데요. 협회에는 모든 언론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협회 가입 자체가 언론 활동을 위한 일정한 문턱으로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협회의 경우에는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대략 1,400개의 그 신문사 중에서 54개의 신문사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협회의 경우에도 대략 3,000여 개로 파악이 되는 인터넷 신문사 중에서 120개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협회 가입은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터넷 신문협회의 경우에도 문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입회 심사를 하고 있는데 통과하는 매체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체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의 경우에는 뭐 협회에서 퇴출이 되거나 제명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협회에 어렵게 들어오려는 이유는 일단 협회에 소속이 되었다는 정보가 광고주 등에게는 그 사이비 언론이 아니라는 일종의 보증서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입처 문제를 비롯해서 언론 활동에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회원사들이 누리는 이러한 이점과는 별개로 협회는 대표성을 지닌 이익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무관청인 문체부를 통해서 회신하게 됩니다. 특히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큰 법안의 경우에는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국회의원실을 직접 찾아가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론 간 이해가 엇갈리는 그 법률안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 공통의 현안의 경우에는 협회들이 모여서 공통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체부라든지 언론진흥재단의 지원 정책 관련해서도 이익단체로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고 주요 현안 회의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과 심의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를 비롯한 출입처에도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익단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회 자체도 매체들에게는 일정한 문턱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계속 넘어가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끝부분에 지금 이게 제가 어제 잠을 약간 적게 자가지고 좀 컨디션이 생각보다 좀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협회 이 부분 이게 이제 협회에서 문체부에 제출하고 있는 법률안 검토 의견 예시인데요.
제가 협회에 입사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38건의 법안의 회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반대 의견을 보통은 이제 새로 입법이 되면 내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이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규제기구입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협회가 만든 자율규제기구인데요. 인터넷신문협회에서는 2012년에 인터넷신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신윤위와 인신이 모두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윤위는 신문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협회 소속은 아니지만 스스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100여 개의 언론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기사를 심의해서 주의, 경고, 정정, 사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내용을 신문협회보에 게재하게 됩니다. 심지어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율규제의 대상이 되겠다고 서약을 하고 이제 정부가 아닌 민간의 규제를 스스로 받는 그런 형식인데요. 이렇게 스스로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이유는 물론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광고를 받을 때 이게 지표에 반영이 되고, 또 포털 뉴스 제휴평가 신청을 할 때도 일정한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인신위 역시 신윤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신위에는 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 한국광고주협회가 3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체들이 스스로 인신위에 서약사로 참여하는 이유 역시 이 일정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광고를 수주할 때 도움이 되고, 포털 뉴스 제휴평가를 신청할 때 가점을 받는 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현재는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매체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800개가 넘는 매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800개 매체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나 규제가 가능하냐는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지표 개선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과거에 이제 ABC의 부수 공시 결과가 이제 빠지게 되었고, 자율규제 참여 여부와 심의 결과가 비중 있게 이제 반영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시입니다. 종이신문에는 발행 부수를 공시해주는 ABC 협회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이런 명확한 기준이 될 만한 공시 지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ABC 부수 공시 결과가 이제 신뢰를 굉장히 크게 잃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 시점과 맞물려서 2021년에 인터넷신문협회에서 문체부의 인가를 받아 인터넷신문 자율공시기구, 이제 줄여서 ID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IDR을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디지털 ABC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타 단체 이름인 ABC를 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고 인터넷신문 자율공시기구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IDI 역시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유인이 있기 때문에 매체들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ABC의 부수 공시 결과가 광고 집행이라든지 정부 광고 지원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민간 공시기구에 참여를 하게 되면 매체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투명한 광고 집행이나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인터넷 신문과 포털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신문은 포털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유통에 있어서 포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은
이제 초창기에는 제휴 언론사들을 스스로 선정하고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서 2015년에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는 독립된 외부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참여하고 있고 또 신문협회와 신윤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신문협회 소속 언론의 산하닷컴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회인데요. 그래서 온신협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신문협회와 인신위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공과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다양한 공과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체가 굉장히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는 통과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쉬운 단계인 검색 제휴 통과율이 10% 안팎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뉴스에서 인링크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콘텐츠 제휴 CP라고 부르는데요. CP 제휴의 통과율은 1% 미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자체가 커다란 권력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의 광고 기사 대량 송출로 이제 퇴출이 이어지면서 이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최근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하였습니다.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기준은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뉘는데요. 정량평가에는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량이 있고 윤리적 실천 의지가 있습니다. 윤리적 실천 의지가 정량평가에 들어가는 이유는 신윤이나 인신위 같은 자율규제 서약을 했는지를 가지고 5점을 배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렇게 기사 생산량이나 자체 기사량 같은 정량 평가에 있다기보다는 위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정성 평가 항목이 상당히 많고 배점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제재 심사 기준 역시 위원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를 남용과 침해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재 이후에 소송이 굉장히 남발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나마 포털에서 양질의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뉴스 유통 거버넌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권에서 이 뉴스 유통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다양한 입법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법안들은 전부 이 뉴스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바로 이 뉴스 유통 거버넌스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법안의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법안에 이게 자꾸 반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버튼 사용하는 것과 이 버튼이 방향이 반대여 가지고 자꾸 지금 거꾸로 지금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포털의 뉴스 추천, 편집, 배열을 이제 엄격하게 금지하고 포털은 이제 검색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아웃링크 형식으로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44조 10의 제3항인데요.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라면 뉴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문턱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아웃링크 문제는 사실 거의 다양한
뭐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뉴스 소비를 위축시킨다라는 것이 뭐 확인이 되어 왔는데요. 아웃링크로 저희가 기사를 아침마다 회람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회람되어 오는 기사도 5건 이상 읽기가 굉장히 이제 버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웃링크 문제는 이미 2009년에 네이버가 시도를 했고 이게 극심한 어뷰징과 광고 도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오늘 제 발표가 이제 뉴스 유통 거버넌스니까 이제 오늘 주제인 뉴스 유통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쨌든 현재 포털과 그 언론사가 제휴를 한다는 것은 포털로 뉴스를 송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송고 버튼이 있어서 네이버로 뉴스를 보내는 겁니다. 구글에 뉴스를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휴를 맺고 뉴스를 구글로 송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은 이런 그 포털로 뉴스를 직접 송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뉴스 유통 거버넌스가 굉장히 크게 재편이 될 거고 포털에 대한 이제 송고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게 뭐 정확한 기술적 의미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긴 하는데 사실상 이제 모든 기사가 크롤링을 통해 이제 포털에 제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의미를 조금 이제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구글은 현재는 국내 대리 사업자만 들어와 있고 구글은 국내 사업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역시도 국내 사업자들에 비해 문턱이 낮기는 하지만 제휴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아웃링크라는 오해가 있는데 구글은 인링크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이제 아웃링크처럼 보이는 인링크고 거기 기사를 보실 때 이제 달리는 광고들은 구글의 광고들이죠. 그래서 그 인링크와 아웃링크의 중간 형태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구글과 같은 방식으로도 아마 뉴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본회의 전에 법안이 얼마나 수정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의 법안이 포털을 구글의 유형으로 뉴스 유통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뭐 정확하지 않은 설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뉴스 유통 거버넌스를 바꿔보자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또 초기에 뭐 김의겸 의원이 발의했던 바우처법이라든지 공공포털 논의에는 저희 협회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완전한 해답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완전한 해답을 이제 알 수 없는 게 뭐 아마도 제일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뭐 뉴스 유통 패러다임과 거버넌스가 좀 바뀔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뭐 아직은 누구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뭐 그러니까 제시를 못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는 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어지는 이소은 교수님의 발표에서 이제 포털과 언론의 경쟁 뭐 그리고 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해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해주시는 말씀을 저도 참고를 하면서 그 나중에 또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의 이소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포털과 언론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허윤철 박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 김의겸 의원이 발의하신 그 법률안 때문에 요새 소위 포털 개혁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포털과 언론은 늘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 법안이 발의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포털의 뉴스 편집이나 배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이 권한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포털을 경유하는 뉴스를 인링크로 이용할 것인지 아웃링크로 이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입점 언론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은 결국 포털이 등장한 이후로 여론의 집중, 왜곡, 편향이 굉장히 심화됐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이 나온 이후에 제가 이 법률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워낙 논의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비판해 주시고 또 반비판해 주시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특히 언론계에서는 혹은 미디어학계에서는 자율규제 쪽으로 더 우리가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털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되고 알고리즘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논지도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특히 저널리즘 전체에 대한 어떤 감시 내지는 저널리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저널리즘 자체에 대한 공부는 조금 짧다 보니까 제가 공부해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맞나라는 좀 의문이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즉 포털이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데 이 영향력이 크다는 게 이용자한테도 큰 걸까? 저널리즘 전체에 큰 걸까? 언론사만 목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 그다음에 이용 경로가 포털로 진짜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는 사실 또 레거시로 많이 뉴스 이용 이동되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그다음에 여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여론 집중 왜곡 편향이 진짜 포털 탓일까? 그 전에는 안 그랬나? 뭐 이런 질문들도 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결국 포털 없앨까 뭐 이 극단적인 논의가 그렇게까지 가게 되고 가장 쉬운 방법은 언론사들이 다 합심해서 포털에서 나와서 새롭게 생태계를 재편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이지만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또 핵법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논의에 이용자는 빠져 있고 저는 주로 이용자를 또 연구해 오던 입장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논의가 사실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논의는 아닐까. 그래서 포털의 문제를 포털을 문제시하면서 점점 더 포털을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각시키는 논의는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포털 대 언론의 논의로 지금 작금의 상황을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더 힘이 강한 포털을 빌런화하는 거죠. 철학 있는 빌런처럼 만들어서 이제 포털을 문제의 시작이자 끝으로 만들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게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좀 관점을 전환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포털의 문제가 아니라 뉴스 생태계가 디지털 전환을 과연 잘해왔는가? 아니라면 왜 아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논의로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살펴보다 보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왔던 언론이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털이라는 그 인터넷 사업자도 정보 담론을 구조화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왔는지 우리가 감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포털은 언론이 아니었고 언론은 플랫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는 플랫폼의 역할을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고 언론에는 또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 논의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포털의 실패라고 좀 강하게 써봤습니다. 이래야 흥행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써봤는데요. 포털의 실패와 언론의 실패, 사회의 실패로 나누어서 제 의견을 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털의 실패인데요. 저는 이게 포털의 알고리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책무성 문제를 벗어나서 일단 포털이 웹 사업자로서 이 뉴스라는 정보를 우리 웹 환경에서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고민과 논의, 역할, 책무 이런 게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소위 웹 1.0에서 2.0, 2.5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업자가 정보를 그냥 제공하고 위계가 없이 정보들을 연결하는 걸 서비스했던 데서 이용자의 참여를 증진시켰다가 점점 이걸 지능화해서 이용자에게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웹 3.0이라는 왜 3.0과 웹 3라고 요새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웹 3 논의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 문제라면 웹3의 문제겠죠. 이걸 어떻게 개인화할 것인가 추천화할 것인가의 문제일 텐데요. 그동안의 포털이 뉴스 전략을 취해왔던 거는 좀 더 정치하게 이거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인상적으로 이거를 살펴보면 이거 해봤다가 비판받으니까 접었고 그래서 저거 해봤더니 또 비판을 받으니까 접었고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제 평일 만들어서 할 테니까 알아서 좀 이렇게 해주실래요 하는 그런 맥락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포털에 계신 분들이 이제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컨텐츠에 있어서는 너무나 정교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가치사슬, 어떤 새로운 미디어의 판을 구성해 오셨었거든요. 근데 유독 뉴스에서만은 사실은 웹 1.0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미봉책으로 해체하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 같고 명확하게 뉴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와 관련해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웹 2.0, 2.5까지도 사실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1.0에서 외형만을 바꾸면서 3.0인 것처럼 2.5인 것처럼 해왔던 그런 좀 과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탈중앙화에 역행해 왔고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검증된 컨텐츠를 값싸게 수급하는 측면에서 언론 뉴스들을 다뤄온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언론의 실패 측면입니다. 이것도 저는 사실 신뢰나 어떤 뉴스 품질의 문제라기보다는 디지털 맥락에서는 뉴스 데이터화의 언론이 궁극적으로 실패해왔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뉴스 데이터화라는 거는 저와 이제 경북대에 있는 박창균 교수, 그다음에 서울대 강민지 박사가 함께 연구를 하면서 뉴스가 온라인으로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플랫폼에 올라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다른 가치들이 양식들이 다양해지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뉴스 언론사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독자를 새롭게 만나는 지점이 생성되고 이런 총체적인 구조의 변화이고 그래서 데이터의 총체로서 뉴스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좀 못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제가 뉴스 데이터화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화라는 것은 사실 취재 및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기사를 작성해서 발행하고 어떤 플랫폼에 배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배포한 뉴스를 아카이빙하고 아카이빙한 뉴스를 재가공해서 재배포하는 이런 전체적인 총체적인 구조의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기술과 실천을 어떻게 조응시키고 그다음에 종적인 단계들에서 충돌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또 화합시키고 이런 측면들을 제가 뉴스 데이터화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에서 포털만 남았다는 거죠. 언론이 이 작업들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포털 중심성이 너무 강력해서 다른 영역의 실천들, 다른 영역에서 고민해야 되는 가치들이 전부 다 포털 중심적인 논의로 결국은 언론사에게 귀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기자분들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기획하시는 분, 디지털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표적으로 특히 그 생산 실천상에서 포털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가령 뉴스 양식,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간다는 건 거기에 사진도 붙고 영상도 붙고 인터랙티브도 붙고 이런 건데 기자분들은 어차피 포털에는 썸네일 하나 나가기 때문에 기사에는 설령 이미지가 필요 없더라도 썸네일 하나 무조건 넣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양식은 굉장히 그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뉴스 양식이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이 되어야 사실 언론사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CMS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언론사 내에 영상 다루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지 그래픽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전에 글쟁이들을 모았던 그 인력 구조에서 어떻게 탈피해야 할지를 논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논의들이 여기서 이제 먹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진 한 장 정도는 기자분들이 다 찍을 수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기사 작성 측면에서도
저는 그 뉴스 데이터화의 핵심은 결국은 CMS가 바뀌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CMS에 가령 뭐 조선일보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아크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입을 해왔는데 기자분들은 어차피 포털에 안 붙기 때문에 그 CMS가 제공하는 수많은 기능들은 무쓸모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뉴스 데이터화의 레이어 구조를 선생님들께서 상기해 주신다면 CMS 단에서 기자들이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래서 자동으로 이미지를 때때로는 불러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표 같은 것도 붙이고 이런 실험들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다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분들은 어차피 포털에 가면 이거 다 어그러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CMS에 대해서 가장 큰 불편은 이거 포털이랑 왜 달라요? 해버리시는 모습. 그 포털에 종속되어서 더 큰 가능성을 가진 기술적 구조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털에서의 성과 위주로 어떤 그 기사에 대한 혹은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자분들에 대한 평가 구조가 재편되는 것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디지털 퍼스트의 최적의 기반으로서 CMS가 사실은 돈 먹는 하마로서 평가받는 그런 모습들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 측면, 사실 포털의 문제는 아무래도 유통 측면에 가장 많은 논의가 집중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유통의 측면에서도 이게 유통의 집중 측면보다는 플랫폼이라는 것, 포털은 원 오브 플랫폼인데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다각화 가능성의 논의를 애초에 제한해 버렸다는 점이 사실은 그 뉴스 영역에서의 포털 중심성이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닷컴, 포털, 소셜미디어 얘네는 다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플랫폼 전략을 세웠을 때 언론사가 자신들의 브랜드 내지는 뉴스 영향력 같은 걸 확대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기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닷컴 관리도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원래 뉴스 공부하던 사람이 아니고 영상 컨텐츠 분야의 공부를 시작해서 그쪽에서는 이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IPF 트랜스 멀티 플랫포밍 이런 논의들 굉장히 많이 되는데 뉴스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안 될까? 이런 고민들 가능할까? 왜 이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닷컴 대 포털의 구조로만 플랫폼의 문제를 생각해 왔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로 플랫폼이 옮겨간다는 것은 결국 이용자와의 접점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게 웹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왔던 특징인데요. 포털로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그 조회수가 포털에서 데이터를 주기는 주는데 정확한지 잘 모르겠고 조회수 정도 남아있어요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판단은 안 하시는 거죠. 다만 조회수가 올라가면 회사에선 좋아하겠죠 라는 정도의 대답을 하시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데이터가 독자와의 연결고리라기보다는 성과 측정의 지표로 단순화되고 그래서 이용자와 같이 만들어가는 저널리즘을 꿈꾸기보다는 뉴스 소비자한테 이 사람들한테 돈 받을 수 있을지 구독 모델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으로 이용자가 대상화되는 그런 측면이 결국에는 이 뉴스 데이터화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잃어버린 독자를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포털의 이용자가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용자를 찾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측면도 제가 기자분들 많이 만나면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정리하면 제가 사실은 이런 형식적인 구조, 디지털 형식의 구조 변화와 그다음에 실천과 관련해서 횡적으로는 기술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시지 못하는 퀘리, 그다음에 종적으로는 각 레이어에서의 가치들이 충돌하는 거죠. 즉 양식 측면에서는 다양한 양식이 좋은데 포털 때문에 양식이 다 없어지고 아카이빙도 언론사 단위에서 안 하고 내 썼던 기사를 다시 포털에서 찾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포털 때문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언론이 뉴스 데이터화에 대한 실천들을 적극적으로 해오지 않는 방만도 여기에 사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천들이 결국은 좋은 옵션이 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포털이 장악한 이상 어쩔 수 없고 포털 때문에 이렇게 돼서 되게 손쉬운 합리화의 기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논의들, 실천들이 결국은 원 오브 댐이어야 하는
포털 플랫폼, 디지털 세상에서 포털은 그냥 원 오브 댐이잖아요. 사실 플랫폼으로서는. 근데 그걸 원 오브 카인드로 만들어 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거버넌스가 좀 실패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재해평가위원회 아까 허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되게 제가 볼 때는 신기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인데 각종 공적인 주체들이 거기 모여서 사실은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기자분들 중에 일부만 그 재평에 소속돼 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포털에게는 되게 손쉽게 저희 책무상 수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책임은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셨어요라고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학술적으로는 뭐 제가 감히 이렇게 실패라고 계속해서 요거는 워딩을 좀 세게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세미나 하는 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모든 후원 세미나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포털이나 언론 내지는 저널리즘의 문제와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의제를 끌어가고 단계별로 문제를 무엇을 먼저 해결하고 그 위에서 다음에 논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기획 같은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제가 그 논문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 이거를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용의 효과가 무엇일까에 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술과 그와 관련된 실천, 그다음에 그게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의 논의가 결국은 포털 저널리즘, 뭐 데이터 저널리즘, 뭐 땡땡 저널리즘 이런 식의 이름으로 귀결되고 만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지체되고 거기에서 저널리즘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용자가 거기서 소외되어 있죠. 그래서 신뢰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뉴스 품질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용자가 거기서 지치고 지쳐서 결국은 뉴스는 그런데 언론사는 아이고 안 되겠어요라는 그런 체념과 냉소를 어떻게 보면 반영한 되게 감정적인 평가의 지표가 신뢰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 위기 담론이 계속되지만 결국 저널리즘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것도 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당연히 답을 다 찾지는 못했고요.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아까 포털과 언론 사회 실패를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같이 해나갔으면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털과 언론은 기존에는 경쟁을 가장한 공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의 내용 측면에서는 이거 포털 관리하셔야 되는데 언론에 의존했고요. 뉴스 구조 어떻게 할까라는 거는 언론도 개입하셔야 되는데 포털에 의존을 해왔죠. 그래서 적대적 공생이랄까요? 해왔는데 이제는 경쟁적 협력 구조가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특히 뉴스의 내용 측면에서, 그러니까 생산자가 아니었다고 하셨지만 포털에서 새로운 상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블로그 정보랑 뉴스가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다른 지식인 정보랑 뉴스가 어떻게 다른지를, 포털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시면 언론인들께서 그럼 이런 거를 이용자가 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고 그걸 뉴스로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구조 측면에서는 늘 포털이 알고리즘을 통해 해왔다고 했는데 거기에 언론의 노하우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라는 게 왜 블로그 추천 원리랑 달라야 되는지, 상품 추천 원리랑 왜 달라야 되는지를 말씀을 포털에 건네주셔야 포털이 그거를 반영하거나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뉴스, 그리고 플랫폼이 언론사별로 혹은 플랫폼별로 차별화되고 유형화되는 어떤 그런 논의가 앞으로 좀 촉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가치 측면에서도 정확하고 충분하고 신속한 이런 레거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웹이라는 곳에서는 양식의 적절성, 배열의 적절성, 기사에 연계되고 확장될 수 있는 기사인가라는 것, 검색 가능성, 독자의 상호작용성,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치로 정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모든 언론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언론사는 우리는 새로운 밸류에 조금 더 집중했고, 어떤 언론사는 기존 거를 잘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언론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자분들도 어떤 언론사에 속하는 분들은 글을 특히 잘 쓰시고, 어떤 언론사에 계신
계시는 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팬시한 영상으로 잘 구성해 주시고 이런 식의 유형화가 되고 분화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학술 담론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유형화가 가능한데 어떻게 상호 보완할 수 있고 등등을 좀 논의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제 당연히 제가 거버넌스 이쪽을 잘 몰라서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항상 문제 제기는 정치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문제 발견은. 근데 결국 거버넌스라는 것은 탈정치화된 형태로 거버넌스가 구성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꼭 이용의 품격이 곧 저널리즘이라고 어디 가면 늘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클릭하는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널리즘을 구성하는 거다.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기사, 뉴스, 포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그런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측면에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런 큰 그림도 그려보고 그랬을 때 어떤 플레이어들이 들어오실지 말씀드리고 그 실천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보고 그래서 그런 종합해봤을 때 새로운 가치, 규범 같은 건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현장에 재현도 하고 이런 역할이 좀 학술 담론에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저는 이제 포털과 언론의 이 논의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교집합에서 이 법 어떻게 하지, 규제 어떻게 하지, 정책 어떻게 하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논의는 사실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이게 전문자가 아니라서 이 논의 자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오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포털은 범용 콘텐츠 플랫폼의 하나로서 서 있는데 거기에 뉴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그거가 아닌 다른 플랫폼들이 나오는 실험들, 공적 플랫폼도 있을 거고 상업 플랫폼도 있을 거고 특화된 플랫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성공하는 언론사도 있고 실패하는 언론사도 있고 포털에 들어간 언론사도 있고 아닌 언론사들도 있고 그들의 실천이 차별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때 온라인 뉴스의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그게 종이신문 시대의 레거시 뉴스랑 완전히 같거나 혹은 완전히 달라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그 종이신문 읽으시는 분들 한 80명 정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했는데 종이신문을 아예 온라인에서 뉴스랑 다르게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거기에 집중한 언론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엮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 두 연구들 이게 상호 교환되면서 이 그림을 정교하게 잘 그려 나갈 수 있을 때 포털에는 이걸 해달라고 정확히 요구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포털도 우리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이상적일 수도 있고 좀 큰 그림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슈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그림을 함께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논의하고 그래서 그 각 플레이어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플레이어 분들이 하신 일들을 실천들을 가지고 와서 종합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게 공부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그 작업을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그게 많이 쌓이지는 않아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참. 이런 식으로 안 드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해 바랍니다. 네, 두 분
그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토론자 선생님들 어떻게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지금부터 그 2시 20분, 3시 20분까지 약 그 37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까 한 7분 정도 말씀하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조금 더 압축해서 그 토론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이 자리에 계신 그 플로어에서 듣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 의견까지 같이 한번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뭐 이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세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텐데 지난 그 작년 그 가을 학기가 제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만 있기는 그렇다 싶어서 마지막 연구년을 어떻게 좀 가치 있게 보낼까. 제가 현장에서 그 느꼈던 가장 심각한 그 문제들이 오늘 그 발제 내용에 들어 있었고 그 두 분의 발표, 뭐 허윤철 박사님 그 인터넷 신문 거버넌스와 포털 재밌게 들었고, 근데 그 뒤에 그 이소은 그 선생님 그 발표는 지금 굉장히 좀 이소은 선생님이 그 굉장히 좀 편하게 캐주얼하게 발표는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발제문을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 지난 거의 한 5년 정도 가장 고민해오던 문제가 뭔가 해결되는 그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듯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듯한, 그래서 여기 한 줄 한 줄 아까 굉장히 가볍게 넘어간 그 문장 한 줄 한 줄이 저한테는 거의 막 꽂히듯이 느껴졌던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요 진행 순서대로 네 분의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첫 번째로 유수정 그 KBS에 계신 유수정 박사님, 그다음에 경희대 남윤재 선생님, 한양대 이창준 선생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경대학교의 김무규 선생님, 요 순서대로 한 5분 정도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토론을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의 유수정입니다. 이 세션이 사실 이제 포털과 언론의 상생을 이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포털을 연구해왔던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미시적으로 봤던 것들을 두 분의 발제자 선생님들의 발제를 통해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포털 생태계 속에서 언론들이 이제 잘못된 관행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해왔는데, 늘 결론을 쓸 때 이 생태계 안에서 누구 한쪽의 책임으로 이제 돌릴 수 없고 둘 다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을 이제 항상 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마 사실 답이 잘 안 보여서 그렇게 결론을 냈던 것 같은데, 포털과 언론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는 대립적인 관계 혹은 일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공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상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런 규제 중심의 논의에서는 조금 더 확장된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소은 교수님 발제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포털 문제의 밑바탕에는 저는 좀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 실패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털과 언론사의 상생을 논하기 위해서는 좀 지금의 언론사들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 뉴스나 이제 디지털 뉴스 시장에는 이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죠. 그래서 뭐 방송사 기반의 언론사도 있고 인터넷 신문
자체도 있고 닷컴도 있고 또 이런 종이 신문에 기반한 이제 신문사들이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조금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몇 년 전에 뭐 뉴욕타임스 혁신 보고서가 나왔었을 때 디지털 퍼스트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곳들이 바로 그런 신문사들이었고, 이런 주요 신문사들이 실제로 또 디지털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많은 실험을 했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디지털을 좀 이제 앞서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현재 이제 뭐 디지털에서 적극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이게 정말 디지털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현재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디지털 뉴스가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든지 타블로이드화 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레거시 미디어에게는 이런 디지털 전환이 생존 조건처럼 되고 있지만,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이런 디지털 전환이 좀 왜곡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제작이나 유통 방식이 디지털화된다거나, 아니 워크플로어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탐구한다거나, 이용자 접점을 확대시킨다거나, 새로운 이용자 경험을 가져오는 게 이제 디지털 전환일 텐데, 현재 그런 디지털 뉴스, 포털 뉴스는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패라는 게 이번 발제에서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이제 포털에서 조회수를 올리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 접점을 넓히고 기존 뉴스와는 좀 다른 차별화된 뉴스를 제공하고, 조직 또한 또 디지털 중심의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때 포털에 의존하는 생산 구조에서 좀 더 탈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생의 조건이라고 하면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생태계에서는 좋은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들이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기사라든지 장기간 취재로 이제 만들어지는 기획 취재라든지 탐사 보도가 포털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포털에서는 하이퍼링크조차도 쉽지 않고 인터랙티브 기사를 구동시킬 수도 없다는 점도 있는데요. 지금의 포털 생태계에서는 어뷰징하지 않고 클릭베이트 저널리즘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존재감을 잃게 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좋은 디지털 전용 기사들이 여러 언론사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기사가 잘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포털이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순간의 흥미나 뭐 자극적인 기사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더 많이 이용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이 네이버가 그 자신들의 그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 때 네이버 알고리즘이 사용자 클릭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본 그런 기사들을 추천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기획이나 심층 기사 같은 경우에는 추천될 가능성이 적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 알고리즘이 이제 좋은 기사를 추천할 가능성이 낮아서 노출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또 다른 이제 선정 기준의 객관성이라든지 뭐 또 다른 논의를 촉발을 하겠지만, 포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 이용 창구로서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좋은 기사가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털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반대로 좋은 기사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언론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윤철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하셨을 때 이제 포털뉴스 규제가 언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뉴스캐스트로 바뀌면서 트래픽 경쟁이 또 굉장히 심해졌던 그런 경험들, 그래서 이제 개정안에 대한 그런 우려가 큰 게 사실인데요.
그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어뷰징이 더 심해지고 더 선정성이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이제 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규제를 하려는 쪽,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 모두 다 이용자의 그런 어떤 경험을 좀 더 좋게 하고 확대시키고 좋은 뉴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것과는 조금 무관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포털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제 이용자가 빠져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이제 이소은 교수님 발제문에 잃어버린 독자가 사실 안중에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실패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 지금의 언론사들이 자신의 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사실 아웃링크로 가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광고 때문에 기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사실 아웃링크 해도 언론사 트래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에 유입돼도 이제 이용자들의 선호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맞춤화된 그런 어떤 큐레이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포털과의 그런 어떤 상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포털을 좀 넘어서서 언론사 개별적으로도 디지털 자생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스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 이제 포털과 언론의 그런 어떤 상생 그리고 협력 이런 게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세션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남윤재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남윤재입니다. 사실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줄곧 뭐 공부를 해왔거나 요즘 뭐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요즘 뭐 언론 유관 학회나 협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뭐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학회도 참여했을 때 뭐 뒤풀이 할 때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갖고서는 술자리와 함께 뭐 아주 열띤 토론을 하는데도 저도 옆에서 거들었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 학부 동기이기도 하고 이제 인터넷 언론 매체 좀 대표를 하고 있는 그 엑스포뉴스라는 언론 매체를 좀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1년 전쯤에 한번 전화가 와서 저한테 얘기했을 때만 해도 최근에 이 포털에 있어서 그 본인들이 하는 그런 이제 중소형 언론 매체들 특히 이제 예능이라든가 스포츠를 다루는 매체들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그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발표도 있고 해서 한번 그 친구랑 한번 다시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김의겸 의원 이제 발의안이 나오고 함으로써 이제 더 어려워졌다라는 얘기, 이제 진짜 자기네들은 이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또 이제 달라지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뭐 그랬을 때 저도 생각해봤을 때 지금 두 분 선생님들도 토론 이제 발표해 주셨지만 결국 이런 문제들이 결국 뉴스를 생산하고 뭐 공급하고 하는 대형 포털이라든가 대형 기존의 뭐 레거시 전통 미디어라든가 그러니까 뭐 신문사라든가 또는 그 뉴스거리의 그 대상이 되는 어떤 정치권 입장에서의 어떤 담론 그것을 여전히 거기서만 중심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아까 뭐 이소은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용자라든가 수용자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관점보다는 계속 그 안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책을 내세우면 결국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이게 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뭐 사실 포털도 그 뉴스 자체를 결국 뭐 다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용의 수단, 그러니까 마케팅의 수단이 되었던 포털로서의 모객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뭐 신문사 입장에서도
저도 뭐 30년 전에 뭐 신문학 이론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배우기도 했었지만 그 당시 배웠던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기사 작성이라든가 편집권을 활용 이제 관련된 문제라든가 뭐 게이트키핑이라는 문제라든가 그것이 물론 종이 신문에서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분명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는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홀한 채 모든 것들을 포털한테 맡겼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뭐 반성이라고 할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 이제 이용자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매체 환경이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그 습관, 이제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이제 몇십 년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포털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만들어졌던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구글이 어떤 방식이고 뭐 네이버나 우리나라에서 다음이나 이런 것 포털을 활용한 뉴스 소비가 어떤 방식이고 뭐 인링크가 되었다 아웃링크가 되었던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 우리가 어떤 뉴스가 사람들이 뉴스를 처음에 접하려고 할 때 뉴스를 찾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특정 언론사를 직접 접속해서 찾는 경우도 있을까?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만약 어떤 뉴스가 뭐 발생됐을 것을 알고 싶으면 아마도 뭐 뉴욕타임스든 뭐 CNN이든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서 일단 뉴스를 검색을 할 텐데 우리는 아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를 통해서 먼저 뉴스를 검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던 이런 시청 습관이라는 문제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용자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런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이 변화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는 뭐 공부하는 사람 입장을 떠나서 제가 하는 수용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독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창준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이창준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오늘 배우는 마음으로 왔지만 조금은 언론이나 미디어 측면이 아니라 기술 혁신 또는 경제학 입장에서 토론과 질문을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다양한 토론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질문이 조금 있는데 두 분께서 나중에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플랫폼 연구를 했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런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포털 플랫폼보다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얹어 나가는 iOS나 이제 그런 구글 플랫폼에 대한 연구였고 그런 플랫폼이 거대화되면서 실제로 컨텐츠 다양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때 저희가 조금 얻었던 결론은 오픈 플랫폼 어느 정도 이제 게이트키핑이 없는 플랫폼에서 컨텐츠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다양성이 생기고 또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결론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조건은 그거를 클릭하는 또는 이제 그걸 다운로드 받는 유저의 그 awareness라고 하죠. 어떤 자각성이 좀 높을 때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일맥상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소은 교수님께서도 이용의 품격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그런 이제 결국은 사용자가 어떻게 클릭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사용자가 어떻게 또 뉴스를 재배열해 나갈 것인가가 이 생태계를 바꾸는 주요 동력이라는 생각이 그런 면에서 이게 저희 쪽에서 또는 기술혁신 미디어도 이게 혁신 쪽에서 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런 연구와 다르지 않구나, 생태계 연구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왔고요. 그리고 허윤철 박사님께서는 이제 새로이 개정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그리고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입법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언론 환경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포털의 문턱이 낮아지고 예를 들면 크롤링 물론 이제 크롤링으로만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게이트키핑이 조금 더 그 역할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매체의 난립과 극심한 경쟁이 예상돼서 어뷰징 또는 선정성 경쟁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하셨는데요. 또 언뜻 보면 제가 그냥 그 혁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게이트키퍼가 없어지면 다양성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왜 그
뉴스에서만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날까? 이거는 결국은 소비자 선택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이 만약에 다양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본인의 확고한 언론 리터러시를 가지고 질 높은 뉴스를 소비할 수만 있다면, 게이트키퍼가 되려 없을 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널리즘 시장을 되려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점은 첫 번째로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난 사례가 있을지, 어떤 예를 들면 해외 사례가 있을지, 또는 선순환이 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런 토론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그 김일겸 의원 발의하신 그 개정 법률안에 44조 10의 1항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근데 사실은 요 글자만, 요 텍스트만 읽었을 때는, 예를 들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매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만약 그러니까 크롤링이 아니라도 만약에 그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직접 선정해서 배열해가지고 제공을 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발제하신 것 같이 이제 크롤링만으로만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런가, 제가 잘못 해석한 건가, 이건 그냥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소은 교수님께서는 포털 규제에서 전제가 포털 뉴스로 인한 여론의 집중, 왜곡, 편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그리고 관점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되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들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전제로 깔고 가는 것에 대해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힌트를 조금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그 혁신 측면에서도 상당히 연구할 거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털은 첫 번째로 포털 실패 말씀하시면서, 언론에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평소에는 항상 그 포털이 혁신의 어떤 하드캐리하는 대상이었는데, 유독 뉴스에서는 질에 조금 무서워가지고 이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혁신을 좀 하드캐리하지 않았던 것이 실패 요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론은 뉴스 데이터화에 실패를 했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CMS 언급하시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에 실패하셨다고 했고, 이제 뉴스 양식을 꼭 포털에 제공해야 되는 양식에 맞춰야 되는 거를 너무 종속적으로 이렇게 의존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또 저희 연구 분야에서 UX랑 또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UX에 대한 고민이 UX 또는 CX의 고민의 부재가 지금의 어떤 언론사가 혁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뉴스의 데이터화 레이어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매개하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세컨 플랫폼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재배포, 재가공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네이버 다음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이 이런 세컨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시도가 좀 있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해외 사례에서는 버즈피드나 이제 피들리 뉴스를 수집하는 앱이 있고, 또는 파크라고 해서 시사 게시판, 커뮤니티 웹사이트라는 그러니까 플립보드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의 수요가 내가 뉴스를 어떻게 좀 잘 조합하고자 하는 수요를 반영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뉴스의 재조합 또는 어떤 매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는 좀 시도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CMS 활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이제 언론사의 CMS 활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막 그 기업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조직을 혁신해서 큰 그림을 위해서 그 CMS 혁신을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이 막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기업의 행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업이든, 특히나 중소기업이라면. 그런데 이제 언론사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도 있지만 대기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조금 생소했고요. 그래서 그 CMS가 뉴스 콘텐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아카이브 되어서 재조합되면 저도 제 생각에는 되게 무궁한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한 번 놀란 게 이게 아직까지 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 있다고 된 게 조금 놀라웠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의존성 때문에 나는 우리는 플랫폼 포털이 다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그런 요인 말고 혹시나 내부에 다른 요인이 있을까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알고 계신 그런 그 팩터가 있다면 오늘 같이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창준 교수님은 그 무슨 과 소속이신가요? 네,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네.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토론자이신 김무규 선생님. 네. 저 김무규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 미디어 이론 책 읽고 그 읽은 결과를 영상 미디어에 적용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는 깊이 모릅니다. 두 분 발표자께 제가 한 가지씩만 좀 질문을 드릴까 하고 제가 그 공부하는 습관대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어떤 사회 문제가 있고 그거를 그 테크놀로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최초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발터 벤야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자본주의 심화 문제 아니면 예술 작품을 통한 특정한 편향된 사상의 확산 이런 것을 그때 있었던 유일한 기술 미디어였던 영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물론 궁금하죠. 어떤 기술적인 작용이 그거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그 어려운 문제를 궁금한데 잘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벤야민의 꿈은 깨졌어요. 지금 돌아켜봐서 영화가 그 문제를 풀었는지는 풀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게다가 영화가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할리우드 영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소망은 지금 포탈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냐민이 그런 얘기를 한 이후에 50년이 지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윌렘 플루서라는 체코의 미디어 이론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죠. 당시에 그가 봤던 사회 문제는 정보의 편향성, 소통의 일방성 이런 문제였어요. 이념 편향의 심화 이런 문제였는데 그것이 디지털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확산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봤죠. 그것은 이제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디지털 콘텐츠가 아닌 것을 디지털 콘텐츠화 시키면은 콘텐츠가 모듈화되고 연상화되고 그 다음에 액체화된다. 그래서 변형이 용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망은 당연히 소통의 그 방향을 다양화시킬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비선형적 배열을 통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제 대체로 정보의 수용보다는 정보의 그 구성에 많은 이들의 참여 많이 하는 얘기죠. 그 참여를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정보 유통이라는 게 정보의 전달과 수용이 아니라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이라는 것이 되게 재현한 결과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작,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제 창조하는 거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래서 되게 키워드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술적 상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그 역할을 이제 아주 정말 그 대쉬를 해서 이런 역할을 지금 상태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고, 물론 윌렘 플루서가 맞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정을 해봐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지금의 포탈이 과거의 할리우드처럼 작용하는가, 그러니까 특정한 미디어의 활용을 아주 소수의 기업들 이제 독점하는 것을 용인하고 그것을 확산시켜야 되는가? 할리우드랑 비슷하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보의 구성
작용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확산할 수 있는 어떤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 문제가 판단이 되면은 애초에 플루서가 꿈꿨던 대로, 벤야민이 꿈꿨던 대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는 그 미디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대한 역할로 떠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리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몇 가지 좀 의심스러운 데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언론 문제에 관련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 그걸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보의 구성이나 아니면 이소은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뭐 배열 문제, 배열은 우리가 글 쓰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배열이죠. 그 포털에서 그 뉴스가 포털로 자리를 옮기면서 배열의 특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이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게 되고, 그리고 연계성, 그다음에 상호작용성, 이런 것들이 그 팩트를 지향하는 언론에도 같은 그 레벨로 봐야 되는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빌렘 프루소 생각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인간들이 구성한 거고 애초에 존재하는 현실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게 아주 인식론적 근본적인 차이인데, 그 구성주의를 받아들였죠. 사실주의를 버리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에 현실 보도의 책무성이나 공적 담론의 형성, 공적 담론이라는 것이 되게 이제 그 주도적인 공공의 이익이 되는 그런 담론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플루서의 그 생각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의 그 구성이나 아니면 상호작용성 같은 아주 좋게 들리는 개념들을 언론에 계속 적용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나 상호작용성, 배열의 유리한 점, 이런 것들도 언론에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팩트를 지향하는 언론과, 아까 이제 키노트 스피치에서 그 디지털 화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더 적용이 안 돼요. 화폐는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더 팩트를 지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플루서의 구상과는 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 궁금하고, 사실을 지향하는 언론의 스토리텔링이나 상호작용성이 가능한 게 생각이 되는가, 그게 하나는 궁금한 점이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시간 많이 지났나요? 판단을 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 그 플루서 철학을 좀 염두에 둔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이 하나의 그 플랫폼이나 하나의 어떤 공간에 이렇게 잠시 멈췄다가 많은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주고 서로 이제 정보가 공유되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산되고 하는 이런 공간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뭐 그런 역할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포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치면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뭔가 좌우 편향성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생각, 뭐 제3의 생각, 뭐 정당 안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 해소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하나 들고,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체 난립의 문제나 아니면 뭐 과도한 경쟁의 문제, 그러니까 포털이 갑자기 쓰레기통처럼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약간 좀 우려할 부분이고 없애야 될 부분이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플루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좋은 인터넷의 네트워크망의 그런 지향점 같은 것들과는 서로 배치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 선생님의 지정 토론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발제자 선생님들께 먼저 그 지정 토론에서 그 몇 가지 또 질문,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도 나왔거든요. 제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각각 일단은 한 2, 3분 정도로 답변을 주시고 모아서
혹시 시간이 된다면 그 플로우 토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철 박사님. 예, 저 질문 이창준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턱을 없었을 때 선순환이 일어난 사례를 아는지 물으셨는데, 사실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한 가지 결과만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정말 품격과 이게 결합하여 각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선순환이 일어나겠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그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한 가지 이제 리얼리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리얼리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알고리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이게 이용자의 그 이용 행태, 품격과 결합한 결과라는 것을 자꾸 저희가 삭제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이제 알고리즘만 제압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특히 이제 법안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인식들이 자주 보이곤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 오늘 제가 그 토론을 보면서도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많이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법안에 들어간 문구입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와 그 다음에 문턱 없는 검색 서비스만 제공하라는 게 법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 문턱을 낮췄을 때 다양성이나 뭐 이런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시뮬레이션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그 한국의 사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좀 그게 굉장히 그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법안이든 뭐든 지금 주장하는 것은 공공성인데, 공공성이라는 것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과가 공공성인 거지, 우리가 공공성을 그 설계 자체에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거를 결국 우리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것만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포털의 그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뉴스타파의 최초 기사를 우라카이한 기사가 위에 올라가고 뉴스타파의 기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사람이 개입을 해서 뉴스타파의 기사를 제일 앞에 올려줘야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바라는 이제 포털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걸 이제 알고리즘에게만 맡겨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뭐 네이버의 뭐 클릭수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곤 하지만 2015년에 재평이 그 이제 가동이 된 이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두 언론사가 뉴스타파하고 미디어오늘입니다.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제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은 네이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출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람의 개입에 의해서 이제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 가지고 네이버가 그나마 그런 좋은 기사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된 겁니다. 그런 점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무규 교수님께서 저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제가 플루서를 조금 이 얇은 책으로 읽긴 했지만 좀 잘 이해를 잘 못했고, 그래서 제가 약간 동문서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네이버가 그러니까 공론장을 굉장히 크게 변형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플루서의 논의는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을 볼 때 그런 공론장을 굉장히 크게 변형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파괴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데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파괴적으로 변형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야기하기가 너무 쉬운데, 지금 조건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좀 더 모아지면 좋지, 이건 이제 완전한 오답이고 뭔가 그 과거에 상정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논의를 지체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런 점에서 그 논의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때 이게 좀 큰 얘기를 해서 염려가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같이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유수정 선생님 토론 내용 들으니까 동료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같이 연구 많이 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남인재 선생님 이용 습관 포털에 길들여진 거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용자는 순식간에 포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전에 프리첼, 싸이월드 이렇게 옮겨 탄 거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용자가 기자들도 자기들 뉴스를 닷컴에서 안 찾고 포털에서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이용자들은 정보를 포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언론사로 안 가고 아예 뉴스 바깥으로 갑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정보를 얻는다든지 외신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준 선생님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재배포 재가공의 문제는 기존의 스트럭처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스타트업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 다음이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 글쎄요, 저는 이게 그런 당위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이해가 있고 이게 특정 주체가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주체들이 어떤 실험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성과를 얻는지를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MS는 저도 연구하면서 되게 놀랬거든요. 아직도 안 되는 데 많고 어떤 데는 정말 큰 돈 들여서 외국 거 가져오고 있고 중앙일보 정도만 자기네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올해 통합 CMS 구축한 데 있고요. 잘 안 된 이유는 글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CMS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지면 위주의 관습이 있는 언론사가 있고 다른 집단은 CMS만 바꾸면 된다라고 디지털 전환을 생각하시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둘 다 경계하는 것, 그래서 이 결들을 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연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김봉기 선생님, 제가 플러스하는 공부가 짧기는 한데 결국 그런 다양한 기술에 있는 속성들을 언론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 던져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고 예스노의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저도 제가 그분들 만나면서 언론에서는 왜 멜론처럼 돈 벌면 안 돼요? 라든지 음원 시스템 왜 적용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얻었던 답은 안 되죠. 뉴스잖아요. 라는 거기서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적어도 안 된다면 왜 안 된다? 된다라면 어떤 점에서 된다라는 그 답을 향해서는 좀 그래도 가치가 있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답을 찾아가려고 저는 노력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 주시면 감사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진행이 여전히 또 미숙해서 플로우에 이 좀 코멘트를 청할 시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세션도 있고 간단하게 제 의견 10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존의 언론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정말 중요한 사회적 가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론이 최근 들어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은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어떤 이상이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현장 관찰에 따르면 그 문제의 핵심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문제를 버렸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새롭게 정리한 문제의 1번이 디지털 전환의 문제, 두 번째 어떤 그것에 밀접히 관련된 어떤 포털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문제, 세 번째가 새로운 저널리즘 주체 인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의 문제. 오늘 두 분 선생님들의 발표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전면에 제시했고 또 상당히 앞으로 계속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를 잘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이 자리 지키면서
정말 의견을 듣고 싶은 자녀들 너무 많은데 그런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